이런 데는 평생 처음이시죠? 한남동 대저택 응접실에 울려 퍼진 이 말에 이준호는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예비 사돈인 한기호의 아내 오미라가 건넨 말이었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조롱의 기운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63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경비 유니폼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아빠, 오늘도 수고하세요. 딸 수진이 출근길에 건네는 인사에 우리 딸이 최고지라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비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이준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이준호에게 딸의 결혼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었죠. 29살이 된 수지는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을, 화려한 것보다는 진실한 사람을 중시하는 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였어요. 거칠애에는 관심이 없고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이 자랑스러웠죠. 예비 신랑인 한세연은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수진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고 겉보기에는 젠틀한 남자였죠. 하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사돈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었어요. 딸이 정성스럽게 알아보고 예약해둔 곳이었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호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돈 될 사람에게 예의는 갖춰야지요.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가든 파티 형식으로 하시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듯한 투였죠. 이준호와 아내 정민은 당황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수진에게 괜찮다며 말했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상견례 당일 한남동 대저택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 정문 앞에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넓은 정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정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다소 굳어 보였죠. 이준호 가족은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기호 부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서 오세요. 말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표정과 말투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났죠. 마치 우선 대하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기호는 58세, 한성중공업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했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여간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았죠. 그의 아내 오미라는 56세,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한기호가 건넨 첫 질문이었어요. 퇴직 후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한기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죠. 아, 경비.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 분 계시구나. 말끝에 묻어나는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그런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미라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정미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죠. 옷에 먼지 묻으면 안 돼요. 이 옷은 100만 원짜리거든요. 오미라가 덧붙인 말에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옷소매를 만져봤습니다. 정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옷이었는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만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서히 그늘이 드리우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 말이에요. 식탁에는 값비싼 요리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급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음식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한기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자랑에만 열을 올렸어요. 저희 한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세연이가 물려받을 회사니까 걱정 없으시죠? 그러면서 슬쩍 상대방 가족을 무시하는 말들을 섞어 넣었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경비일도 나름 안정적이긴 하니까요. 이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예리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기호의 허세 섞인 말투, 오미라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상처받고 있는 딸과 아내의 모습까지 말이죠. 상견례는 점점 이준호 가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상견례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자 한기호와 오미라의 본격적인 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오미라가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물었어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그냥 회사원이구나. 요즘은 간호사도 괜찮다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좀. 오미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기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요즘 시대에 직업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겉으로는 관대한 척하면서도 속내는 달랐어요. 다만 우리 세연이가 물려받을 회사가 있으니까 며느리도 그에 걸맞는 품격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세연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에 동조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죠. 정민은 딸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딸을 감쌌습니다. 성실한 건 기본이고요.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거든요. 오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저희 시댁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님은 사업으로 성공하셨거든요. 그런 가문의 며느리가 되려면 말을 하다 멈춘 오미라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문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한기호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거든요. 서로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미라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수진 씨 외국어는 하세요? 요즘 재벌가 며느리들은 최소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거든요. 영어는 조금. 수진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죠. 조금? 그럼 토익은 몇 점이에요? 700점 정도. 어머,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국제회의에 동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연이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도 많은데.
오미라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정민은 딸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수진이는 언어보다는 다른 재능이. 다른 재능요? 혹시 악기라도 하세요? 피아노? 바이올린? 아니요. 그럼 서예라도? 아니면 꽃꽂이? 연이은 질문 공세에 수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준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한기호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세연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데 무슨 고민이시죠? 이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결혼은 양쪽 다 불행하거든요. 오미라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세연이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기호가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물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저희 쪽에서는 10억짜리 집을 아이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10억요? 정미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네, 요즘 결혼 기준이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싼 거거든요. 물론 사돈댁에서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미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단으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체면이 서죠. 못하시겠으면. 말을 멈춘 오미라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뭐, 파혼도 생각해봐야겠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고 수지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준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든 시선이 이준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그럼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필요하겠네요. 한기호와 오미라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러시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저희도 시간이 있거든요. 한기호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대저택을 나서면서 이준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고 정민은 딸을 달래느라 바빴죠. 이준호만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중공업 사무실은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김대리가 황급히 한기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기호가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물었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제 장마감 후부터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가 하한가로 시작했습니다. 한기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무슨 악재가 나왔다고? 거래처에서 줄줄이 계약 철회 통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명건설, 현대산업, 삼성물산 모두 계약 취소라고. 김대리의 말에
한기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한기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회사를 건드린 거지?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부실 경영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기자들까지? 이건 뭔가 조직적이야. 한기호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리 없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성중공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투자자 명단 가져와봐. 혹시 최근에 지분 변동이 있었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리가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한기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기호 대표님이시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 김철수입니다. 한남동 대저택 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한기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대표님, 월세 밀린 게 4개월째입니다. 건물주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게 이번 주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한기호는 주저앉았어요. 한남동 대저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회사 자금난으로 월세를 밀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체면상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특히 어제 상견례에서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랑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게 생겼습니다. 여보, 오미라가 급하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와 있어. 뭐라고? 한성중공업 부실 경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터뷰 요청한다고. 한기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김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투자자 명단 확인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최대 주주가 바뀌어 있어요. 이준호라는 분이 지분의 30%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준호? 한기호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기호는 머릿속을 뒤져봤어요. 이준호. 그때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사돈의 이름이 이준호였어요. 설마 그 사람이? 한기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경비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회사 최대 주주라는 말인가요? 김대리, 이 이준호라는 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리가 급하게 나간 후 한기호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제 상견례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이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 유니폼을 입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성중공업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 철회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도 모두 통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준호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며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차분했죠.
사실 이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호의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한남동 대저택이 누구 소유인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어제 상견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준호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이후 아버지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괜찮다.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이준호가 다정하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내가 상처받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 수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단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오후 한기호에게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기호 대표님이십니까? 재민건설 비서실입니다. 이준호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이준호 회장? 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면. 한기호는 전화를 받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재민건설의 이준호 회장?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재민건설의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어제 만난 그 사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건설 이준호 회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준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재민건설 창업주 이준호, 현재 국내 건설업계 최고 실력자, 검소한 생활로 유명한 재계 인사,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 은퇴 후에도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기사를 읽을수록 한기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한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미라를 깨웠습니다. 왜 그래? 밤늦게 뭔 소리야?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그 사람. 재민건설 회장이야. 오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민건설 이준호 회장. 우리가 어제 경비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말이야. 오미라의 얼굴에서도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기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어제의 상견례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다음 날 오후 재민건설 본사. 한기호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쉽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기호 대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기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이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가 느껴졌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기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죠? 이준호가 천천히 물었어요. 회장님이 이런 분이신 줄. 어제 제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신뢰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비 일한다고 했을 때 무시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딸과 아내를 모욕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호 대표님.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요. 상대방이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봤죠.
당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이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경비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깔보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더군요. 회장님, 그런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준호가 돌아서서 한기호를 바라봤어요. 한성중공업 투자권은 모두 철회하겠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기호가 벌떡 일어나며 간청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당신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기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것을, 당신을 무시한 것을, 그게 다인가요? 이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한기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이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오늘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곧 들어갈게.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엄마랑 같이 준비할게요. 그래, 우리 딸.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전화를 끄는 이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딸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준호가 다시 한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딸이 전부예요. 그 딸이 상처받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최종 통보를 했어요. 한성중공업과의 모든 계약은 해지입니다. 그리고 이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죠. 한남동 대저택도 이번 달 안에 정리하세요.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기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 집도 회장님 것이었습니까?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둔 집이었죠. 당신이 살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마치 자기 집인 양 자랑하더군요. 한기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 이준호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제 아들 세연이는 정말 수진 양을 사랑합니다. 아이들만큼은 그건 제 딸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것처럼 당신 아들도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 사람과 제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기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이제 가보세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준호가 일어나서 한기호를 배웅했어요. 한기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한성중공업 파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기호와 오미라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어요. 회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한남동 대저택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거품이었습니다. 값비싼 명품들, 고급 승용차, 모든 것이 압류당했죠. 엄마, 아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세연이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수진과의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간 일이 되었거든요. 세연아,
넌 수진이한테 사과해야 해. 오미라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 집안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한세연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죠. 수진의 아버지 이준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범한 경비가 가질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부모의 말에 휩쓸려 그 직감을 무시했었습니다. 세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봐. 한기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시간 좀 있니?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한 번만.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세연은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제 우리 부모님이 너희 가족한테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넌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 부모가 우리를 무시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 한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겁했었거든요. 부모에게 반박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세연아, 난 실망했어. 정말로.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날 보호해주지 못하잖아. 수진아, 우리 아빠가 경비라는 게 그렇게 창피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못나 보여? 한세연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부모가 우리를 무시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수진의 질문에 한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상처받은 건 이미 받았는걸.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한세연이 급하게 붙잡았어요. 수진아,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달라질게.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내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진심으로. 한세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세연아,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난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중요한 순간에 날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수진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한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수진아, 제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한세연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세연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호와 정미, 수진이 모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세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준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왔나?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제 제 부모가,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세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지? 이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와 어머님,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가 무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인가?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비겁했습니다.
한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연 씨,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네. 어제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 사람과 내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한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세연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한세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끝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이준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오히려 후련해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준호는 딸의 현명한 판단을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한성중공업 파산 소식이 확산되면서 한기호 가족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에서 쫓겨난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화려한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한기호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오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아야 했고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옷을 입어야 했죠.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돈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겠어. 한기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준호 회장님 가족한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때 한세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수진과의 만남에서 돌아온 후 며칠째 풀이 죽어 있었죠. 아들아, 어떻게 됐니? 오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한세연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한기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빠, 엄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세연이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준호 회장님 가족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우리가 눈이 멀었구나. 한기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과 지위만 보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어. 그날 밤 한기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상견례 당일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준호의 차분한 모습, 정미의 상처받은 표정, 수진의 굳은 얼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호는 결심했어요. 여보, 나 이준호 회장님께 직접 가서 사과하고 올게. 여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는 해야지. 오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같이 갈게. 수진 씨 어머님께도 사과해야 해. 한세연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세 사람은 이준호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한남동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곳이었죠. 정말 이런 곳에 사시는 거구나. 오미라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정미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정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한기호 가족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기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미라와 한세연도 함께 머리를 숙였죠. 들어오세요. 정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준호와 수진이 있었어요. 한기호가 이준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미라도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기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오미라도 울먹이며 정미에게 사과했어요. 정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날 상견례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한세연도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이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다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기호가 계속해서 고개를 조아렸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한 제가 잘못됐습니다. 회장님 가족을 무시한 것도 수진 씨를 모욕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오미라도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옷에 먼지 묻는다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민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아버지. 한세연이 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한세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오빠, 이제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한세연의 말에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록 결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이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기호 대표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한기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 아셨을 테니까. 네.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기호 가족은 깊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모든 것이 정말 끝났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호 가족이 떠난 후 이준호의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응, 괜찮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한기호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여보, 너무 냉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지금은 궁지에 몰려서 그런 거고. 하지만 한세연 씨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정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날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수진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세연은 분명 수진을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에게 반박할 용기도 수진을 지킬 용기도 없었죠. 우리 딸이 옳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거든. 그날 저녁 이준호는 오랜만에 딸과 둘이서 산책을 했어요. 아빠, 회장님이셨던 거 맞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아버지가 평범한 경비치고는 뭔가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말투나 행동,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같은 것들이요. 응, 맞다. 이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경비 일을 하세요? 회장님이시면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편하게 지내는 게 행복한 건 아니야.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정직하게 일하는 게 더 의미 있어. 수진아, 아빠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알아? 이준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 중요한 게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이준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한기호 씨 가족을 봤지? 돈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했지만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는 달라. 처음부터 사람을 중시했어. 아빠,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이준호의 말에 수진은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경비 일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아빠는 그 일이 좋거든. 이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고마움 받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를 거야. 수지는 이런 아버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뭔 소리야? 너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아니요, 정말로요. 사람을 중시하고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이준호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동안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한기호 가족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옴이라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세연도 작은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이런 삶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여보, 이상해. 오미라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가?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가식적으로 굴지 않아도 되고. 한기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예전에는 항상 체면 생각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 한세연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을 무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아들아, 너 많이 변했다. 오미라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우쭐했는지. 한세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진이를 잃은 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준호 가족에게 받은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기로 했죠. 몇 달이 지난 후 한세연은 우연히 수진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빠?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오빠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한세연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뭔데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행복해.
한세연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수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제는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경비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이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따뜻한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상이 그 어떤 회장실에서의 시간보다 소중했어요. 수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이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천직이었죠. 딸아, 요즘 일이 재미있나? 네, 아빠. 정말 보람 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매일이 의미 있어요. 이준호는 딸이 이런 일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딸이 최고야.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정미도 요즘 새로운 취미를 가졌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김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남편분이 준호 씨 닮았다고 하시네. 그래, 어떤 분이신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참 좋은 분이셨다면서 계속 그리워하세요. 이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졌거든요. 한편 한기호 가족도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기호는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한 대리님, 정말 성실하세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동료들의 칭찬에 한기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아랫사람들한테 받는 칭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진심 어린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오미라도 마트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일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언니가 계시면 손님들이 좋아해요. 참 친절하시거든요. 동료들의 말에 오미라는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남들을 내려다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세연은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서서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세연 씨, 정말 믿음직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든든해요. 상사의 칭찬에 한세연은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수진을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냥 행복하기만 바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준호는 회사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동료 경비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아저씨가 누구신지 알아낸 사람이 있대요.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나왔는데? 재민건설 이준호 회장이 경비로 일하고 있다고. 대박이에요. 곧 온라인에서는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벌이 경비로 일한다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게 진짜 어른이지.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이준호의 검소한 삶과 겸손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이준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죠. 수지는 아버지가 유명해진 것을 걱정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괜찮다. 금방 잊어버릴 거야. 이준호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아빠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변할 거 없어? 정말로 이준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경비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화제가 된 것도 잠시, 곧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몇 달 후 한세연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수진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한세연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오빠,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우연히 마주친 수진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요즘 좋은 분 만나고 있어요. 수진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 수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름 이준호 가족은 작은 펜션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수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해?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빠를 둔 제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도 이런 딸을 둔 게 자랑스럽다. 정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그때 멀리서 한 가족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기호, 오미라, 한세연 가족이었습니다. 그들도 소박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죠. 두 가족은 서로를 발견했지만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원망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이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가족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깨달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사람이 먼저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다시 경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세요. 응, 우리 딸.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해드릴게요. 아빠는 쉬세요. 이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에게는 이런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